우리 근육은 지근과 속근이라는 근섬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근은 지구력은 좋지만 힘이 약하고 크기가 잘 안 커지는 근육섬유이고, 속근은 지구력은 나쁘지만 강한 힘을 만들어내고 바로 근육을 크게 만들어주는 애가 이 속근입니다. 그래서 논점은 바로 저중량으로 이 속근에 자극을 줄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많은 박사형들이 이 주제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고중량은 말 그대로 고중량, 강한 힘이 필요하기에 당연 속근 섬유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지만, 저중량 또한 처음엔 당연 저중량이기에 지근만으로도 중량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가벼운 중량도 깔릴 때까지 죽어라 들면 지근이 털려버려 결국 속근까지 활성화되므로 결론은 저중량으로도 근비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깔릴 때까지, 즉 실패 지점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실패 지점이란 반복 수행이 불가능한 지점을 말하는데, 5에서 8RM 근처의 고중량 수행은 이거 내가 하나만 더 들면 깔린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중량을 통한 15회에서 20회 이상의 고반복 수행은 실패 지점의 척도가 하나만 더 들면 깔린다는 근육 부전으로 인한 실패 지점이 아닌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근육의 피로로부터 반복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중량 고반복의 실패 운동은 세트를 끝내면 이게 진정한 실패 지점이었을까 하는 찝찝함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근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 점진적 과부하 실행 유무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문 한 편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저중량의 의지적 실패 지점과 저중량의 수축 속도 감소에 관련하여 연구하였는데, 한 그룹을 저중량으로 의지적 실패 지점까지 수행하고 다른 한 그룹을 동일한 중량으로 수축 속도가 20% 감소할 때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의지에 인한 실패와 수축 속도 20% 감소 실패가 근비대와 근력 그리고 펌핑과 젖산 수준까지 동일하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중량을 통한 운동 중 점진적 과부하는 수축 속도, 즉 저항을 들어올리는 수축 템포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간단한 방법은 BPM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럼비트라는 채널에서 BPM 영상을 시청하며 운동하는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숫자까지 적어놔서 120bpm은 이처럼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100bpm은 벤치프레스, 80bpm은 동작이 큰 스쿼트 등 비트를 들으며 수축 템포를 쉽게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해둔 템포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부위가 실패 지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저중량 역시 체계적인 점진적 과부하로 근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근데 피로회복은 저중량 운동이 훨씬 높으니 운동 빈도 설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육을 성장시키려면 근육 성장을 위한 호르몬을 분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기계적 장력과 대사 스트레스 그리고 근육 손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기계적 장력은 근육을 늘리려는 힘을 말하고, 대사 스트레스는 근육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근육 속 물질들을 들끓게 하는 것이고, 근육 손상은 말 그대로 근육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세 가지 근성장 메커니즘과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계적 장력입니다. 근육을 늘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중량을 들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간단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 몸을 ATPPC라는 에너지 시스템과 해당 과정이라는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산화적 에너지 시스템이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TPPC라는 에너지가 10초 안팎의 시간으로 짧고 강렬하게 힘을 100% 끌어내게 만들어주는 가장 센 에너지 시스템이고, 그 다음 센 것이 해당 과정 시스템, 그리고 가장 약하고 오래가는 것이 산화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거운 중량을 들기 위한 강한 힘은 이 ATPPC라는 것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를 100% 회복하기 위해선 3분에서 5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근성장 메커니즘, 기계적 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3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대사 스트레스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저항 훈련에서 대사 스트레스를 높이는 핵심은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즉 10회에서 30회까지의 긴 반복 횟수, 또는 30에서 120초의 짧은 휴식 시간으로 정말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근육을 빡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 휴식으로부터 ATPPC를 회복해야 하는 기계적 장력 메커니즘과는 요구사항이 정반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근육 손상입니다. 근육 손상 또한 휴식 시간 관련 최신 논문을 살펴보면, 휴식 시간을 1분 그룹과 3분 그룹으로 나눴는데, 근육 손상을 나타내는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효소가 3분 휴식보다 1분 휴식에서 더 높은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육 손상 또한 대사 스트레스와 동일하게 짧은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성장 호르몬을 방출하기 위한 세 종류의 근성장 메커니즘들에서 긴 휴식은 한 종류, 짧은 휴식은 두 종류이므로 실제 트레이너들이
공부하는 트레이닝 관련 서적에서도 근비대를 위한 휴식 시간은 30에서 1분 30초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짧은 휴식으로부터 방출된 근성장 호르몬은 운동할 때만 잠깐 반짝 분비됐다가 다시 사라지는 호르몬이므로 실제 근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짧은 휴식 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육에 높은 피로가 발생하여 다음 세트에 더 높은 중량과 반복 횟수를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운동 볼륨이 줄게 되어 오히려 근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휴식 시간의 설정 방법은 모든 세트 사이에 일부러 길게 또는 짧게 쉰다기보단 다음 세트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만 수행하는 운동 종목과 세트 기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복합 다관절 운동과 같은 많은 근육이 사용되는 운동은 3분 이상의 긴 휴식, 단관절 고립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 크기에 따라 1분에서 3분까지의 선택적인 휴식, 단관절 운동이지만 네거티브나 드롭 세트, 레스트 포즈와 같은 상급 운동 기법이 들어간 세트의 경우 3분에서 5분 이상의 긴 휴식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스에서 휴식 시간이란 그냥 사전적 정의 그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의 신경학자 앤드류 휴버맨이라는 박사는 사람마다 근육 성장의 잠재력을 모두 다르다고 말하며 근육 성장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목표하는 하나의 근육을 타겟으로 그 근육만을 분리하여 저항 없이 강력하게 수축하는 능력으로 근육 성장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다 말합니다. 즉 목표하는 부위만을 아프고 쥐가 날 정도로 강력하게 수축할 수 있다면 근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근육 부위이고, 반면에 강한 수축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 부위는 근육 성장의 잠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은 운동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휴버맨 박사는 이렇게 근육을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능력을 상부 운동 뉴런이라는 것과 관련지어 설명하는데, 상부 운동 뉴런은 근육과 정신을 연결하여 근성장 효과를 높여주는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마인드 머슬 커넥션의 수행력이 상부 운동 뉴런의 신경 통제 능력에 따라 근육 부위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 성장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운동 루틴을 구성하기 위함인데, 일반적으로 저항 운동을 1시간 넘게 수행하면 코티졸과 같은 부정적인 호르몬의 증가로부터 근육 성장에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분에서 최대 60분 안에 운동을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하체 운동을 해야 한다 가정하면 이때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잘 되는 부위는 그만큼 근육 섬유에 자극이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은 빨리 피로해져 많은 세트를 수행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운동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반대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위는 그만큼 근육 섬유에 자극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세트를 수행해야 한다 말합니다. 또한 휴버맨 박사는 근육의 수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해주는데, 우선 하나는 운동을 원RM의 60에서 75%의 중량을 통해 가능한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근육을 수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운동을 수행하면 근력과 순발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효과들은 근육 성장으로 인한 것보다 대부분 상부 운동 뉴런의 신경 발달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운동 방식을 가진 PHAT라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선 원RM의 65에서 70%의 중량으로 3에서 5회씩 3세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 안에서 운동한 근육 부위를 강력하게 수축하는 방법으로 근육의 대사 스트레스 증가로부터 상부 운동 뉴런의 신경 전달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도 비슷한 운동 방식을 가진 FST7이란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트 사이에 10초에서 30초의 범위로 강력한 정적 수축을 수행해야 하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유명한 운동 프로그램들은 다 과학적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잘 크는 근육과 잘 안 크는 근육이 있을 수 있으니 근육 성장의 잠재력을 간단하게 테스트하여 자신만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유전적 구성은 약 99.9%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로만 보면 고작 0.1%로 뭔 놈의 유전적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놀랍게도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고작 1%만 다르고 99%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1%의 차이는 완전 다른 생명체로 구분되는데, 0.1%의 차이 역시 이처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영상은 유전이 근성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전과 근성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방법은 체형이 비슷하면서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로 똑같은 운동을 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비슷한 체형을 가진 남성들과 여성들 총 585명으로 동일한 팔 운동을 12주간 훈련시켰는데, 평균적으로 근비대는 18.9%가 증가하였고 원RM은 평균 54.1%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비슷한 체형에 동일한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근비대가 무려 59.3%가 증가하였고 원RM 또한 어떤 사람은 250%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해 또 다른 논문에서도 운동 경력이 없는 66명의 사람들로부터 16주 동안 동일한 루틴으로 하체를 훈련시켰는데 이 역시 누구는 근섬유 단면적의 높은 증가를 보여주고 누구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운동 경력이 없는 56명의 남성들로부터 동일한 전신 운동을 시켰는데 56명 중 근성장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했을 경우 무려 4배의 성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편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물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구가 진행됐을 리는 없지만 동일한 시작점에서도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해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경우는 전성기 때 약물 복용에 대한 것을 모두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놀드의 운동과 약물의 복용 방법을 따라했지만 그 누구도 아놀드처럼 몸을 만들 수는 없었고 로니 콜먼 같은 경우는 웨이트란 것을 이제 시작해보려고 처음 헬스장을 등록했을 때 헬스장 관장이 보디빌딩 대회에 몇 번 나가봤냐 물어볼 정도로 처음부터 좋은 몸 상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 유전빨이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좋지 않은 유전이라도 타고난 유전을 가진 사람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근성장과 관련해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유전자는 근섬유의 수축을 조절하는 ACTN3라 불리는 유전자로 역도나 전력 질주 같은 스포츠에 큰 이점을 주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를 둘 다 받았을 경우, 한쪽에서만 받았을 경우, 하나도 못 받았을 경우로 표현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이 아닌 국가대표의 유전자를 분석하였는데 빠르고 강력한 수축력이 필요한 스프린트 선수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국대 수준의 선수라면 모두 완전한 유형의 유전자를 받았어야 할 텐데 무려 국가대표인데도 반쪽인 RX형 또는 전혀 없는 사람도 있었으므로 무조건 완전한 유전자만이 좋은 성능을 만든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또한 트레이닝의 원리 중 개별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성의 원리를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특성에 맞는 트레이닝으로부터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원리인데 앞선 세 종류의 유전 관련 논문에선 모든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운동 루틴을 수행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유전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축구, 스키, 사이클, 펜싱 등 다양한 운동 선수들로부터 ACTN3를 포함한 총 15가지의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파워에 특화된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지구력에 특화된 유전자를 가진 사람으로 나눠 여기서 절반은 고중량 저반복인 파워 훈련, 다른 절반은 저중량 고반복인 지구력 훈련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주 후 자신의 유전자형에 맞는 훈련을 수행했을 경우가 유전자형에 일치하지 않는 훈련을 수행했을 경우보다 근력과 지구력 모두 대략 3배 정도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말은즉 누군가에게는 고중량 저반복이 아닌 저중량 고반복 훈련이 근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성장 프로토콜로 유전적 능력을 결정짓기보단 다양한 훈련을 시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유전의 영향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개개인의 훈련 방식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미친 유전자를 가진 정상급 보디빌더를 따라가지 않고 본인에게 적합한 훈련 스타일을 찾아 일관성 있게 운동한다면 아무리 좋은 유전자가 아니라도 평타 이상은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보자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은 스트롱 리프트 5×5란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복합 다관절 운동들로 데드리프트를 제외하고 모든 운동을 프로그램 명칭 그대로 5×5 5회씩 5세트에 세트 사이 대략 1분 30초에서 3분의 휴식 시간을 갖고 월수금 주 3회의 운동 빈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근육 성장을 위한 절대 법칙 점진적 과부하는 5회씩 5세트를 모두 성공한다면 다음 운동 시간에 2.5kg씩 중량을 과부하하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급자 운동 프로그램으로는 텍사스 메소드란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텍사스 메소드 역시 대표적인 복합 다관절 운동들로 운동 빈도 또한 월수금으로 주 3회이지만 운동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스트롱 리프트와 동일하게 5회씩 5세트를 수행하지만 수요일에 회복 개념의 운동날이 있습니다. 메인 운동은 월요일날 수행한 중량보다 80%를 낮추고 세트 수 역시 2세트 또는 3세트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더 개꿀입니다. 5세트도 아니고 3세트도 아니고 딱 한 세트만 수행합니다. 하지만 월요일날 수행한 중량에서 2.5kg을 과부하해주는데 초급자 운동이라 불리는 스트롱 리프트는 성공만 한다면 매번 과부하를 진행해야 하지만 중급자 운동이라 불리는 텍사스 메소드는 운동량도 비교적 현저히 낮고 점진적 과부하도 고작 금요일에만 한 번 진행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상급자의 운동 프로그램은 HST라 불리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는 운동 종목이 많아지며 반복 횟수는 주차별로 앞선 운동 프로그램들보다 더 복잡해지는데 세트 수는 귀엽기 짝이 없습니다. 고작 2세트가 끝입니다. 그리고 HST는 점진적 과부하를 2주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무려 6년간 획득한 도리안 예이츠라는 정상급 보디빌더의 운동 진행 방식은 더 가관입니다. 운동 종목의 수는 더 많아지지만 도리안 예이츠는 세트 수를 2세트 이상을 수행하면 오버 트레이닝이 발생하여 몸이 좋아지질 않았으며 워밍업 세트를 제외하고 단 한 세트만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로 갈수록 운동 난이도가 더 쉬워지는 것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는 각각 수행하는 운동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초급자와 중급자, 상급자가 있고 이 세 사람 모두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열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운동하는데 근육 입장에선 좀 다릅니다. 초급자의 근육은 아직 저항에 맞아본 적이 없어서 엄청난 꼼수를 부리며 최대한 근육을 안 쓰려 하고, 중급자의 근육은 이제 좀 맞아봐서 어느 정도 근육을 써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상급자의 근육은 이제 정신과 하나가 되어 근육을 쓰는 그대로 모두 활성화하여 완벽한 성능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개념을 갖고 운동 프로그램을 반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상급자가 스트롱리프트 5×5를 수행한다 가정하면 무려 전신의 모든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복합 다관절 운동만을 5RM 최대의 노력으로 5번만 들 수 있는 중량을 무려 5세트씩이나 수행하며 이미 최대로 활성화된 근육을 무려 이틀에 한 번씩 점진적 과부하를 한다는 건 근육 입장에선 될 대로 되바라하고 그냥 근육을 떨어뜨려버릴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근육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초급자가 상급자 도리안 예이츠의 운동 루틴을 따라한다 가정하면 동일한 운동 종목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자극줘 근육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고작 한 세트씩만 수행한다는 것은 근육 입장에선 그냥 장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초급자 운동 루틴은 복합 다관절 운동뿐이고 상급자 운동으로 갈수록 단관절, 고립 운동들이 추가되는 이유 역시 힘을 뿜어낼 수 있는 체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초급자라면 한 번에 많은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복합 다관절 운동 종목으로도 매번 점진적 과부하가 가능하며, 이 말은즉 계속해서 한 방에 많은 근육을 키울 수 있는데 여러 종류의 단관절 운동을 수행한다면 한정된 체력으로부터 모든 부위를 제대로 자극 줄 수도 없으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급자라면 근육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베이스로 근육을 몇 달만 강력하게 훈련한다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근육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같은 중량을 사용하더라도 바벨을 땅에 놓고 시작할 때와 바벨을 렉에서 꺼내와 시작할 때의 힘든 정도는 땅에서 시작하는 데드리프트가 무조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근육은 고유 패시브 스킬이 몇 가지 있는데 땅에서 시작하게 되면 그 스킬을 사용할 수 없는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패시브 스킬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우선 근육에는 근방추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근방추는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 수용체인데, 근육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면 근방추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더 큰 힘으로 근육을 다시 수축시켜버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방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무릎 반사인데, 허벅지 근육이 연결된 무릎 쪽에 힘줄을 툭 치면 근방추는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는 자극을 받고 바로 허벅지 근육을 수축시켜 발길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돌아오는 탄성의 힘으로 적을 주워 패는 루피처럼 우리의 골격근도 탄성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처럼 근육이 늘어나며 힘줄의 탄성 에너지가 저장되었다가 폭발적으로 강한 수축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데드리프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전신의 많은 근육들이 활성화되지만 실질적으로 몸통을 세워 올리는 근육을 엉덩이 근육인 둔근과 햄스트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육이 늘어나면 근방추와 힘줄의 탄성 에너지에 의해 폭발적으로 강한 수축력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시작하면 둔근과 햄스트링을 늘리는 과정이 없고 애초에 이완된 상태에서 갑자기 수축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근방추의 신경 반사도 건의 탄성 에너지도 어떠한 패시브 효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벨을 렉에서 꺼내 데드리프트를 할 경우 바벨을 다시 땅으로 내리면서 둔근과 햄스트링이 바벨의 저항에 의해 늘어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앞선 기능들에 의해 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중량의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역시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거나 가슴에서 시작한다면 본래 자신의 중량을 들어올리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데드리프트란 운동은 원래 바닥에서 시작하여 탄성 에너지의 도움 없이 폭발적인 근육섬유 활성화를 위한 운동이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워밍업까진 렉에 올려놓고 시작하긴 합니다. 바닥에서 원판 끼는 게 겁나 귀찮거든요. 몸 좋은 사람들은 꼭 운동한 부위의 근육을 저항 없이 자발적 수축으로 포징을 취해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가볍게 생각해보면 올바른 근육 사용의 척도인 펌핑을 통해 혈액이 해당 부위에 얼마나 몰렸는지를 확인하려고, 또는 보디빌딩 대회를 위한 바디 체크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멋지고 부러운데 운동 다 하고 부들부들거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사실 과시하는 걸로밖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자발적 수축은 근성장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생리학 저널에서는 운동 후 자발적 수축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그룹을 운동 후 자발적 수축 그룹, 일반 그룹으로 나눠 12주 동안 동일하게 팔 운동을 시키고, 자발적 수축 그룹에서만 운동 후 이렇게 맨손으로 팔을 90도로 굴곡하여 4초간의 강한 자발적 수축과 4초의 이완을 10회씩 2분의 휴식 시간을 갖고 총 5세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 수축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선 근육 비대를 살펴보면 각각 첫 주, 4주 후, 12주 후의 결과이며, 자발적 수축 그룹의
방법에서 2두와 3두 모두 근육의 단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력 부분에서도 최대 자발적 수축력과 근전도가 2두와 3두 모두 증가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디빌더들을 배출해낸 하니 램보드의 FST7이란 운동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 운동 프로그램의 핵심은 쉬는 시간마다 가만히 있지 않고 10초에서 30초 정도 터질 듯한 정적 수축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트니스 관련 인지도 높은 브래드 박사는 이 주제에 관련해 쉬는 시간에 수축을 하는 그룹과 그냥 쉬는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2두와 3두 대퇴직근과 외측 광근의 근육 두께에서 대퇴직근 말고는 수축 그룹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FST7의 운동 프로그램과 비교해봤을 때 FST7은 가슴은 팩대 플라이나 케이블 크로스오버, 등은 머신 프로보나 시티드 로우, 하체는 레그 컬과 같이 비교적 큰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은 운동을 수행하여 최대의 펌핑을 유발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벤치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 랩풀다운, 스쿼트와 레그 프레스 같은 복합 운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래드 박사는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정적 수축을 가능한 세게 하라고 하긴 했지만 그 노력을 정량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측정은 불가능하였기에 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정적 수축을 통한 근성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세트 사이에 남은 힘까지 끌어모아 힘겹게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은 근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는 날개 좀 접고 다닙시다. 밴딩과 로딩에 관해 우선 방법만 요약하자면 일단 체지방을 거의 다 뺀 상태에서 대회나 바디 프로필 촬영 대략 2주 전부터 식단에서 나트륨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높이고 디데이 일주일 전부터는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점차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디데이 이틀 전부터는 탄수화물은 극도로 높게 섭취하고 반대로 수분 섭취는 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탄수화물과 나트륨 수분을 통해 섭취량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밴딩과 로딩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보디빌더의 탄수화물 로딩이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 로딩이 근육 부피와 뚜렷함을 급성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영상은 이 밴딩과 로딩이 어떻게 이런 급성 변화를 만드는 것인지 최대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글리코겐이란 것입니다.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에너지 창고인데 운동할 때 바로 이 글리코겐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리코겐은 포도당과 수분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포도당은 탄수화물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밴딩이라 불리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행위는 결국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 글리코겐은 수분의 조합으로 무른 근육을 더 빵빵하게 만들어주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근육 글리코겐은 밴딩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로딩을 하게 되면 근육 속의 글리코겐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밴딩 로딩 후 근육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글리코겐의 보유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앞선 논문에서는 근육의 부피뿐 아니라 근육의 뚜렷함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근육을 덮고 있는 피하 수분을 쫙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은 나트륨의 섭취 조절로 이루어지는데 인체엔 나트륨과 수분을 보유하려는 기능을 가진 알도스테론이란 호르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과 물을 그냥 엄청나게 때려 넣으면 인체는 나트륨을 보유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알도스테론이란 호르몬을 하향 조절시켜버립니다. 즉 어차피 엄청 들어오니까 나트륨과 수분 보유의 필요성이 없어져 그냥 막 배출해버리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페이크로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줄여버리면 알도스테론은 계속해서 수분은 막 배출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도 없으니까 인체의 수분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타이밍이 바로 탄수화물 로딩, 글리코겐을 엄청 많이 만들게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글리코겐은 포도당과 수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수분 섭취량은 줄어들었고 수분 보유 호르몬은 놀고 앉았으니 어떻게든 글리코겐의 재료 수분을 얻어오기 위해 근육을 덮고 있는 이 피하 수분층의 수분을 글리코겐의 재료로 쪽쪽 빨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이어트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수분 유지 호르몬의 하향 조절을 위해 2주 전쯤부터 나트륨과 수분 섭취를 높이고 디데이 일주일부터 점차 탄수화물 밴딩을 통해 글리코겐 고갈 상태를 만들고 디데이 이틀 정도부터 탄수화물 로딩과 함께 나트륨과 수분도 줄여서 글리코겐 합성을 위해 피하 수분층의 수분을 빨아들여 근육을 더 크고 볼륨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나트륨은 무조건 줄이는 게 좋은 거고 수분은 그냥 일주일 잡고 적절히 단수를 진행하고 탄수화물 밴딩은 열심히 하고 로딩을 하자니 찝찝해서 밋밋한 멸치 그 자체로 바디 프로필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전을 이해하여 멋진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체 가동 범위로 저항을 들어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동 범위를 줄여 깔짝거리는 부분 반복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반복의 이점은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스트렝스 훈련과 근육을 크게 만들기 위한 보디빌딩 훈련에서 완전히 다른 원리로 사용되는데, 우선 스트렝스 훈련의 부분 반복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레그로 가동 범위를 줄이는 대신 더 높은 중량으로부터 중추신경계에 높은 과부하를 주거나,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 부족한 3두의 근력 보강을 위해 이런 판자를 얹어놓거나 바닥에서 벤치를 수행하여 3두의 근력 발달을 목적으로 부분 반복을 수행합니다. 즉 스트렝스 훈련에서 부분 반복은 중추신경계에 새로운 중량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사용되거나, 부족한 부위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그 목표하는 부위가 크게 활성화되는 가동 범위만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부분 반복이 사용되는데, 보디빌딩의 부분 반복은 부하 스트레칭을 주기 위함입니다. 부하 스트레칭이란 말 그대로 저항으로 근육을 스트레치 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논문은 스트레치의 유발로부터 근육 비대를 연구한 논문인데, 수동적 스트레칭은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여 근성장을 유도하고 동화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의 상당한 증가를 확인했다 말합니다. 또한 부하가 들어간 스트레칭은 비슷한 맥락으로 저항을 받아내며 근육이 길어지며 수축하는 원심성 수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네거티브라 표현하는 이 원심성 수축의 효과는 근육 비대를 담당하는 속근 섬유에 야무진 자극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니 형의 벤치프레스를 살펴보면 바벨이 가슴에 닿는 최대 신전 구간부터 팔이 다 펴지지 않는 이 정도의 구간까지만 움직이면서 반복적인 부하 스트레치를 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적으로는 이 지점부터 팔을 쭉 펴는 지점까지는 가슴보다 3두근의 더 높은 근육 활성화가 요구되므로 로니 형은 가슴 발달을 위해 인클라인 벤치도 디클라인 벤치 역시 이렇게 최대 신전 지점에서 부분 반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프레스 운동도 팔의 수평 지점 아래에서 부분 반복을 수행하는데, 이 또한 삼각근의 부하 스트레치를 유발하며 팔을 머리 위로 최대 수축을 진행하면 삼각근보다 삼두와 승모, 전거근의 개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두의 익스텐션 운동과 스쿼트류의 운동을 진행할 때도 로니 형은 최대 신전 범위에서 부분 반복 수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분 반복 운동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게 보면 부하 스트레치로부터 엄청난 대사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근성장을 위한 생리적 기전이 발생하고 목표 근육에 지속적인 장력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엄청난 대사 스트레스란 그만큼의 엄청난 피로 상승으로 다음 운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부분 반복이라는 애매한 반복 범위로부터 점진적 과부하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고 최대 신전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최대 수축으로부터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분 반복 수행의 가장 큰 단점은 관절의 고립을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근육이 아니라 관절을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분 반복은 헬린이보단 상급자들에게 응용되는 운동 기법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부분 반복으로 깔짝거리는 사람을 보면 최대 수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역시 운동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육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엄청나게 간단한 원인의 시발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원인을 알아보면 근육은 손상과 회복으로부터 근성장이 나타나는데, 이때 한쪽 근육은 충분한 데미지를 받아 성장을 하는데 다른 한쪽은 충분한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근육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렇게 원인은 정말 간단합니다. 큰 쪽은 운동이 잘 된 거고 작은 쪽은 운동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치지 않고서야 뭐 한쪽 팔은 10kg으로 운동하고 한쪽 팔은 5kg으로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럴까? 원인의 시발점을 찾아보면 여기부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본인이 주로 쓰는 근육이 더 야무진 운동 성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평소에 잘 쓰는 쪽에서 더 빠른 근육 성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불편함입니다. 가슴을 키우려고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한쪽 어깨가 불편해서 그 불편한 쪽은 근육에 데미지를 제대로 못 주고 안정적인 쪽만 깔끔하게 데미지가 들어와서 그쪽만 근육 성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쪽을 해결하기 위해 어깨 관절의 안정화를 담당하는 회전근개란 애들을 트레이닝에서 불편함을 없앤 뒤에 균형 있는 벤치프레스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어깨 불편함의 시발점을 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신기한 게 발목을 다쳤는데 그 발목의 부상으로부터 나중에 어깨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는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생겼는데 뜬금없이 팔꿈치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체의 근육들은 하나같이 모두 사슬처럼 연결되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그 문제 생긴 근육의 일을 대신하다가 과부하가 오고, 또 그 과부하 와서 이상해진 근육을 또 다른 근육이 대신해주다가 나중엔 결국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근육이 맞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근력으로 인한 불균형이 아닌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이동성 또는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없지만 불균형이 나타난다면 이 첫 번째 원인을 바로잡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운동 초점을 약한 쪽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인 사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체스트 프레스를 합니다. 근데 체스트 프레스란 머신은 한쪽 팔만 밀어도 두 쪽의 그립이 모두 밀립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이 더 센 사람은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는 머신을 사용하면 센 오른쪽만 계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은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만 자세가 나오는 프리웨이트를 하기 위해 벤치프레스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적절한 중량을 들면 오른쪽 가슴은 데미지를 제대로 주지만 왼쪽은 오른쪽보다 먼저 털려버려 바벨이 기울면서 근육이 아닌 관절에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균형에 가장 좋은 운동은 오른쪽과 왼쪽이 합동으로 운동되지 않는 덤벨 프레스와 같은 개별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스쿼트라면 스플릿 스쿼트, 바벨 로우라면 덤벨 로우. 팔 운동은 양팔을 동시에 하는 운동이 아닌 한쪽 팔로 하는 운동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한쪽 팔씩 하는 운동들은 약한 쪽부터 먼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중량을 약한 쪽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쪽은 운동한 것 같지도 않더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일하게 수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심적으로 양쪽 다 뽕을 뽑았으면 뽑았지 한쪽 위주로만 운동한다는 게 좀 찝찝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담배로부터 각종 암이나 혈관 질환 같은 거 말고 못 만드는 데에는 어떤 손해를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담배는 근육 합성 자체를 저하시킵니다. 이 연구는 하루 한 갑 이상 피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단백질 합성률을 비교하였는데 근육 단백질 합성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무려 37%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흡연자에게서 비흡연자보다 근육을 억제하는 단백질과 근육을 분해하는 효소, 근육을 위축시키는 단백질 등이 더 높게 발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운동과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근육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동 자체에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흡연과 근력에 관한 몇 가지 논문에서는 흡연은 근력을 감소시키고 유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고됩니다. 그리고 근력도 손해보는데 여기서 운동 지속력 또한 감소됩니다. 운동의 지속력은 근육 속 산소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담배의 일산화탄소와 타르, 니코틴은 아주 야무진 쓰레기 같은 조합으로 운동 지속력을 악화시킵니다. 우선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근육으로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운반 셔틀에서 산소를 꺼내고 거기에 지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혈중 산소의 농도가 부족해집니다. 여기에 담배의 타르는 거의 70%가 폐에 축적되어 폐의 용량을 제한시켜 결국 폐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들이마시는 산소도 일산화탄소한테 뺏기는 와중에 폐활량 감소로부터 충분한 산소 공급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산화탄소와 타르의 조합으로 산소 효율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젠 니코틴이 혈압과 심박수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원활한 산소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와중에 쓸데없이 심장은 빠르게 뛰면서 운동에 써야 하는 에너지를 낭비해서 몸이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즉 담배는 전반적인 체력 수준을 감소시켜 운동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이 연구는 흡연이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운동량과 최대 파워, 평균 파워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피로도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흡연으로부터의 대사량 상승과 식욕 감소로부터 담배 다이어트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1992년 5만 5천 명으로부터 8년간 추적한 결과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더 높은 체중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담배 피면 살 빠진다는 오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또한 저같이 아직 건강보다는 미관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담배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부터 피부의 탄력을 감소시키고 반점과 함께 피부를 까무잡잡하게 만들고 이도 누렇게 만들고 담배 쩐내까지 추가되어 건강 문제를 떠나서 미관상으로도 담배는 개쓰레기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모두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